바람난 남편을 혼내준 귀신. 예전에 명망 있는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김대감이라 불렸는데 집은 큰 기와집이었고 그의 집에 기거하는 하인들만 수십 명, 소작은 10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재산은 만석을 넘을 정도였고 인품이 곧고 학식이 깊은 아내를 만나 세 아들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각자 분가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기에 황혼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이었지만 정작 그는 이런 삶이 무척이나 무료할 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분가시키고 난 다음에는 더욱 그러했죠. 설레던 젊은 날의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갈한 상 위에서 맛스럽게 차려진 밥을 아내와 함께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제도 이 밥상이었고 오늘도 같은 밥상이구나. 혹여 모레라고 다를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침이면 같은 밥상에, 낮이면 같은 얼굴들, 밤이면 시간에 맞춰 잠자리에 드는 삶.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다를 게 없구나. 가슴 뛰는 일이란 게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던가? 마치 가는 시간을 바라보기만 하는 허수아비 같구나. 이처럼 그는 아무 부족함 없는 삶 속에서 지독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아도 되었으며 오히려 모든 이들이 그에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을 수령조차 찾아와 웃음을 섞어 말을 건넬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그는 더 깊이 고립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들어서는 박물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이고 다니며 골목골목을 누비는 떠돌이 장수였는데 걸음걸이엔 노련한 장돌뱅이 특유의 재빠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단골 장수였습니다. 명절이 가까우면 어김없이 특산 향료와 비단 조각, 백단향 섞인 화장수, 고운 장신구를 상자에 담아 들고 왔습니다. 새해 무렵엔 도자기와 손바닥만한 도장함, 금박으로 장식된 복주머니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덕분에 주인 내외는 선물을 사는 수고를 덜 수 있었죠. 부인과는 은가락지나 연지, 분 같은 화장품을 사고 팔며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으나 실상은 김대감과 더 말이 잘 통했습니다. 장수는 다른 손님들 앞에선 몸을 낮췄지만 이 집 주인 앞에선 기이하게도 거리낌 없는 말투를 썼고 김대감 역시 그를 꾸짖기는커녕 종종 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허울뿐인 인사치레보다 그 장수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바깥 세상 이야기가 김대감에게는 더 큰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박물장수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먼 길 오다 보니 좋은 물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향료도 드렸고 비단도 한 필 얻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좀 색다른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대체 무엇인데 그러느냐? 돈 걱정하지 말고 어서 꺼내보거라. 그것이 품 안에 넣고 오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라. 어허, 가지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어쩌자고 말을 꺼낸 것이냐? 나를 놀리는 것이냐? 그것이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사람이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라고? 노비를 말하는 겐가? 아닙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요 옆마을에 갔다가 과부를 하나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한참을 넋놓고 서 있었습니다.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인간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살며시 웃을 때면 마치 해질녘 연못에 비친 달빛 같고 걸음걸이는 얼마나 살랑거리는지 꼭 대숲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같았습니다. 그렇게나 이쁜가? 순간 김대감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흰 얼굴 위로 그늘 하나 없는 이마와 빗살 같은 눈썹. 눈은 살얼음처럼 맑고 웃을 때는 마치 종달새처럼 경쾌한 목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나 이쁜 여인이 혼자 산 지 오래되고 하니 마음속 외로움이 겉으로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 말소리가 그리운 것이 눈에 보였지요.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어쩌다 장에 나가도 말 한마디를 아끼고 행여 누가 말을 걸어와도 허공을 보며 대꾸를 피했습니다. 소문이 날까 무서웠던 거지요. 그러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돈 꽤나 있는 사내라면 쉽게 마음을 열 법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 양반이 죽은 지 한참이나 돼서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은 게 보였거든요. 자네, 제대로 찾아온 것이네. 내가 돈이라면 썩어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 아닌가? 대감은 그러더니 엽전 몇 잎을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 얘기를 상세히 전하게나. 고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쁜 소문이 나지 않게 조심하게나. 장수는 엽전을 품속에 숨기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죠, 대감님. 제가 바로 옆마을로 가서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장수는 그 길로 곧장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과부의 집은 산을 하나 넘고 울창한 숲을 지나 있는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안으로 들어가 과부를 마주한 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수댁, 오랜만에 보는구만. 그동안 잘 지냈나? 죽지 못해 사는 거 안 보이요. 한데 무슨 일이시오? 혹시 물건 팔러 온 건 아니겠지요? 나 먹고 죽으려 해도 돈 없는 거 잘 알지 않소? 물론 자네의 사정은 내가 잘 알지. 그래서 내 자네를 생각해 좋은 소식 하나를 물고 왔지 않겠나? 좋은 소식? 뭔데 그러시오? 옆고을 김대감께서 자네를 보고 싶어 한다네.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그런 얄팍한 속셈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차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일세. 과부는 잠시 말없이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지방에 가만히 걸터앉아 손에 쥔 수세미로 바구니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어째서 하필 나를 보자 하셨답니까? 자네의 미색이 빼어나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지. 과부는 콧소리를 내며 웃었습니다. 그 김대감이라는 양반 참 한가한 모양이요. 늙은 과부 하나 보겠다고 당신까지 보내다니 말이오. 에휴 참. 그나저나 얼굴이 고와봐야 뭘 하겠소.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등 따시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허나 세상 남정네들은 꼭 그런 것에 혹하지요. 그리고 그 대감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그저 얼굴 한번 보고 마음 뺏겨선 속이 허해질 때마다 찾아오는 것 말이요. 과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한번 만나만 보라니까 더불어 좋은 옷, 좋은 밥 등등 전부 필요한 것은 마련해 주겠다 하셨으니 너무 거절하지는 말고. 혼자 산지 오래라. 사람 소리가 가끔 그립긴 하더이다. 근데 그 대감님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가? 허허. 그 대감님의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 아침부터 말을 달려도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다 돌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고을 장정들 사이에선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돌고 있지 않겠나? 자네도 알지 않나? 그런 말은 괜히 도는 법이 없다는 것을. 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를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괜한 수고를 하게 되진 않겠군요. 뭐 시간 내어 밥 한 그릇 나눌 순 있겠지요. 며칠 뒤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겠다며 저녁상을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듯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죠. 사랑방에 도착한 대감은 불을 밝히고 문을 닫은 뒤 조심스럽게 작은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짙은 저고리를 입고 갓을 눌러 쓴 채 인기척 하나 없는 마당을 조심스레 지나쳐갔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초승달은 나무 그림자 뒤로 숨어 있었고 길섭에선 풀벌레 소리만이 가끔씩 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다닌 산이었으나 이날만큼은 새삼 낯설고 떨렸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니 산 아래 희미하게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초가집이었죠. 그 불빛을 보자 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조용히 등불을 켜고 방 한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낯선 기척이 들려오자 말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갓을 눌러 쓴 대감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는데 과부는 그를 보고도 기다렸다는 듯 문을 살며시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을 텐데 속을 좀 데우셔야겠지요. 이 밤에 차는 너무 맑아 속이 비겠고 따끈한 술 한 잔 드시지요. 제가 막 데워놓았습니다. 과부는 정갈이 차린 술상을 내놓았습니다. 잔이 2개, 따끈하게 데운 술병 하나, 그리고 자그마한 안주 접시에는 말린 전복채와 도라지 무침, 그리고 손수 무친 나물 무침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대 얼굴이 곱다 하여 왔네. 처음엔 그저 눈 한번 즐기자는 심산이었지. 허나 막상 그대 마주하고 보니 웃음 사이로 흐르는 쓸쓸함이 내 마음을 더 뒤흔드는구먼. 사람도 말소리도 그리웠던 게야. 나도 그대도 말이지. 과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술기운이 퍼지고 대감의 손이 떨리는 잔을 내려놓을 즈음 과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등잔을 끄고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감 역시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과부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함께 밤을 보내기만 하다가 그녀가 손수 지은 저녁을 함께 했고 때때로 그녀의 마당에서 별을 보며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감의 눈빛도 변해갔습니다. 무기력하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퍼질 무렵 아내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랑채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연로한 몸으로 잠을 청하지 못한 날이려니 여겼지만 연거푸 반복되는 그러한 행동은 그녀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밤마다 옷고름을 조심히 여미고 하인 하나 없이 뒷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은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조용히 박물장수를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가 다녀간 그날 이후로 대감께서 밤마다 어디론가 마시를 가신다네.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지. 대감의 옷에서는 낯선 향이 나고 저고리 자락에는 본 적 없는 시로라기가 붙어 있더군. 자네 혹시 아는 바 있지 않은가? 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역시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니 자네에게 묻는 것이네. 입 다물고 있다가 더 큰일 생기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좋게 말할 때 사실대로 털어놓게. 박물장수는 부인의 눈빛을 마주하자 입술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부인의 단호한 눈빛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기에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말입죠, 마님. 저도 원래는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날 대감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저더러 옆마을 과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시지 뭡니까? 엽전을 쥐어주시면서 말이죠.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가락은 옷자락을 매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얼굴이 곱다 해서 뵙고 싶다 하셔서 저는 그저 말만 전한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 수많은 박물장수 중에 왜 하필 너와 계속 거래했는지 아느냐? 우리 영감이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 소식 하나하나가 그에게 큰 자극이 되어서 너를 반긴 것이다. 한데 그런 내가 뒤에서 우리 영감이 바람피는 것을 도와줘. 그런 일을 하고도 내 앞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얼굴을 들고 나타난단 말이냐.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올신도 하지 말거라. 다음에 얼굴을 다시 보기만 하면 내가 하인들에게 명하여 멍석마리를 해서 불구로 만든 다음 평생 시장통에서 구걸하게 만들 것이니라. 알겠느냐? 그 말에 박물장수는 얼굴이 창백해져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문 밖으로 엉거주춤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방에 간다는 남편의 뒤를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길을 걷는 남편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멀었고 걸음 또한 빨랐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이끼 낀 돌길이 이어지자 그녀의 한숨은 점점 짙어졌는데 급기야 언덕 중턱에 이르러서는 다리를 옮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 손에 물말을 날로 없이 살림을 도맡았고 세 아들을 낳아 정성으로 길렀지. 대감이 밖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밥상 하나, 저고리 한 벌에도 온 정성을 쏟았고 남들 다 잠든 새벽부터 일어나 대감집 살림을 꾸려온 나인데 그런 세월이 3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런 나의 노고는 몰라주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다른 젊은 계집을 만나러 가는 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다. 이 세월이, 이 노고가, 이 마음이 다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뼈마디마저 시리는구나. 아이고,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런 못된 영감 안 잡아가고 말이야. 그 순간 등 뒤에서 낮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사 한 번만 올려주면 내가 그놈을 잡아갈게. 놀란 부인이 가슴을 움켜쥐며 휙 돌아섰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흰 눈처럼 창백했고 눈동자에는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당황한 숨결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여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살아생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화가 나서 대들었다가 쫓겨난 불쌍한 여인이야. 당시에 그리하여 자식도 빼앗기고 집도 잃고 사람 구실 못하고 떠돌아다니다 이렇게 죽어 영이 되고 말았지. 그러다가 너와 내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남의 일 같지 않아 가만두고 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해서 원한다면 내 남편을 홀려 산에서 떨어뜨려 줄게. 그게 싫다면 물속으로 유인을 데려가 익사시켜 줄게. 어때? 제사 한 번만 지내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놈의 인생을 끝장내 줄게. 그 말을 들은 부인은 움찔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억눌린 감정들이 하나둘 스며나왔습니다. 조용히 시선을 피하던 부인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미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이가 죽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그와 함께 살아왔고 내 자식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마치 신에게 기도하듯 정중히 말했습니다. 귀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찬바람이 불며 그녀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부인은 정갈하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땀 흘리며 손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곳에는 제멋대로 자라난 불에 덮인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석 하나 없이 잡초가 자라난 너무나 외로워 보이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음식을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기를 바라보며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죄를 뉘우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저승으로 편히 가시기를 비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저녁 무렵 집을 빠져나와 또다시 산길을 넘었습니다.
그는 뒷문을 살짝 열고 나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얼른 과부의 집에서 마시는 따뜻한 술 한 잔, 손수 만든 나물 한 젓가락을 맛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산길은 유난히 적막했고 바람은 매섭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언덕에 다다랐을 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멀찍이 서 있는 여인이 하나 보였습니다. 새하얀 옷고름이 밤 공기에도 흩날리고 있었으며 그 모습은 무덤 옆에 있을 리 없는 존재처럼 고왔습니다. 그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기분을 떨치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누구냐? 사람이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어스름한 달빛이 그녀의 이목구비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흰 눈처럼 고운 피부는 투명한 윤기를 띠고 있었고 속눈썹은 나비의 날개처럼 가늘고 길었습니다. 도자기처럼 정제된 이마와 가지런한 눈썹, 그리고 마주보는 이를 단숨에 끌어당기는 눈동자엔 슬픔이 아련히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근방에 있는 조촐한 집에서 지내는 여인입니다. 저녁에 식사를 급히 했더니 채기가 올라와서 잠시 산책 겸 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한데 영감님이야말로 이 밤중에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시는 겁니까?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니신지요? 여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제가 머무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잠깐 몸을 녹이고 가시지요. 바람이 찹니다. 대감은 잠시 망설이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넘어 과부의 집으로 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 어귀를 맴돌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모든 생각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인의 말투는 공손했으되 묘하게 사무치는 여운이 있었고 그 얼굴은 어딘가 잊고 있던 누군가의 모습을 닮은 듯 했습니다. 혹은 귀신에 홀린 탓일지도 몰랐습니다. 허나 그 순간만큼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길을 따라 내려가자 대숲 사이로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등불과 함께 향긋한 술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곧 몸을 따뜻히 데워줄 술상을 내오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술상을 내왔는데 자신이 먹던 술과 비슷한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들이킨 순간 더욱 확실해졌죠. 그가 좋아하는 청주였습니다. 안주 역시 그러했습니다. 도라지 무침과 산적, 얇게 부친 육전과 고사리 나물은 그가 평소에 먹던 맛과 똑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맛이었죠. 하여 음식에 대해 물어보려던 찰나 여인은 저고리를 벗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가 대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웃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찬 이슬에 몸이 젖은 그는 무덤 앞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무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술잔과 어지럽게 흩어진 안주들, 그리고 낯익은 저고리 자락이 풀숲에 걸려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건 어젯밤의 향기가 아닌 풀레온뿐이었습니다. 귀신에게 홀렸단 말인가? 놀람도 잠시, 대감은 문득 자신의 입가가 뻣뻣하게 굳어가며 말을 내뱉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혀끝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는 느낌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들어 입가를 더듬자 뺨 근육이 차갑고 무감각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든 듯 입술 주변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대감은 어젯밤 찬바닥에 그대로 누워 잠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 없이 새벽바람에 온몸이 노출된 채로 무덤 앞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안와사가 온 것이냐? 그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껏 남들 앞에서 채통과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이 한순간의 유혹으로 귀신에게 홀려 이런 꼴이 되다니 참으로 부끄러웠죠. 대감은 산 아래로 내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의원을 불렀죠.
대체 어디를 다녀왔기에 입이 돌아간 채로 들어오셨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십니까? 어째서 저런 꼴이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한 부인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대감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과부와의 일이 탄로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당도한 의원은 대감의 상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구안화사로 끝난 것이 천만다행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조금만 더 오래 차가운 곳에 방치되었다면 풍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제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중풍이 와서 다리 마비나 언어 장애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가가 굳어 말을 잃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내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죠. 귀신에게 홀려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다시 과부를 찾아갔다가 혹여 귀신에게 또 홀리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과부와 나누던 정다운 말, 손수 차려내던 따뜻한 술상, 어둠 속 함께 나눈 온기가 떠오르며 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또다시 무덤 앞 차가운 땅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그는 2번 다시 과부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목숨 따위가 무엇이 중하냐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이 다시는 과부를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며 부인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날 만난 귀신의 덕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여 그녀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정갈이 음식을 장만해 무덤 앞에 올리고 정성껏 절을 올리며 차례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